안녕하세요. 소비자 리포트 이승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를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로 지목하며 이 노년 부양비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노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치료를 위해서 요양병원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 의료진과 친절한 간병인들이 가족처럼 돌봐줄 거라 믿었던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가혹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병원의 민낯, 강민승 PD가 취재했습니다. 1년 반 전, 김점래 씨는 충남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 김인규 씨는 어머니가 그 사고를 당한 뒤 건강이 점점 악화돼 결국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넘어지셨다. 그래서 지금 아프다고 하시니까 검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당연히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는 또 다시 오후에 제가 전화를 해서 검사하셨냐 했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괜찮으실 것 같다고. 김 씨 가족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고 이후 병원 측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에선 검사도 하지 않고 2달간 방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옮겨보니 고관절이 골절되고 주변 부위 감염까지 진행된 상태. 여러 차례 수술도 했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김 씨는 평생 누워 지내야 합니다. 요양을 해서 치료를 하고 싶어 왔는데 걸어서 왔던 분이 넘어지다 해서 방치돼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준이 되니까 제일 죄송했어요. 그래서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환자실 바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음이글uk증 확인하니까 욕창이 있다는 거 보고 바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진대로 욕창이 나와 있던 거죠. 욕창은 엉덩이를 중심으로 하반신 전체는 물론 팔과 손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김점래 씨가 입원했던 요양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 씨는 이곳에서 월 100여만 원씩을 내며 2달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병실에서 7, 8명의 환자와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낙상 사고 이후 제때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에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증을 호소를 안 했으면 사진을 찍고 했을 텐데 통증을 호소 안 하셔갖고 좀 하루 이틀 경과를 불려했었고 돌이켜 보면 그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잘 높네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병원 측. 그렇다면 욕창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한상관의 욕창의 수준의 그런 움직임이 꼽혔거든요. 자세히 들어오는 이렇게 해도 저에서 굉장히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무조건 욕창이 생겼다고 해서 관리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병원 측의 주장대로 김 씨의 의무 기록지에는 매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의는 기록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팩트는 팩트고 기록이고 실제로 그대로 또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특별히 이제 뼈가 많이 노출된 엉치 쪽이라든가 살이 없는 부위에 피부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욕창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세를 누군가 계속 바꿔줘야 돼요. 아들 김 씨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면회를 가서 몸을 닦아드리는데
팔하고 다리에 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순간 의심스러워서 엄마 이거 왜 그래? 했더니 쟤네들이 나 때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간병인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취재진은 이 병원에서 간병인에 의한 학대를 종종 목격했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한 달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김민수 씨. 한 달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막 밥상을 엎고 환자들이 걷히고 있는데 테이블을 엎어서 다 쏟아진 거죠. 김이며 수저며 물병이며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대를 벌차면서 막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열심히 당하거든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며 또 다른 학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팔에 멍이 들었어요. 이게 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찍으러 간 거예요. 자주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이렇게 막 해요? 밥상을? 밥상을 차게 힘들 차지. 똑바로 안 싼다고. 무섭지. 제가 나도 진짜 거짓말이라 간병인 바꿔주면 제일 좋겠어요. 사실일까? 병원 관계자에게 학대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남자분들 주변에 계속해서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친구나 아이에서 어깨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민주주의는 떨어지고 그런 사람은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한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 당시 간병인을 찾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간병인은 요금을 주고 있거든요. 요금을 줄 때는 간병인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병원에서 반대를 안 하고. 용역업체는 어딘가요? 요금업체 이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중개한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업체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김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업종에 인력 파견을 하고 있는 듯한 업체. 업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낮에 찾은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KBS에서 왔는데요. 혹시 여기 옆에 라고 아세요? 폐업했나 해가지고. 제가 달리고 있어서 주시라한테 몇 갔는데 너무 문이 닫혔더라고요. 주변을 탐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간병업체와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자격도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 간병인 자격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 없고요. 이 간병인 서비스는 전혀 여기 요양병원 세팅에서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거든요.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간병인. 구인 사이트에서 간병인을 모집하는 광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간병인을 구한다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부터 일하자고 합니다.
병원에 당신이 돌아가면 어느 기분도 당신이 돌아가고 건강이니까 그거 당신 시간이 다시 그거 그냥 원하는 때는 시간이시다. 그냥 가면 이제 근무는 저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이 요양병원에서는 한 명의 간병인이 2개의 병실을 관리하고 병실당 7명의 환자가 생활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당장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간병인 채용은 일사천리로 이뤄집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혹은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치료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죠. 현장을 직접 취재한 강민승 PD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PD, 방금 본 영상에서 간병인은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이렇게 요양병원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기도 하던데요.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간병인들이 바로 투입되는 이유는 요양병원의 간병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 200만 원 남짓 되는 월급으로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간병인이 될 수 있다 보니 일부 간병인들은 환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간병인과 환자 간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양병원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요양병원들을 관리하고자 각종 인증제도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마저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김철환 씨는 주말마다 이곳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김구철 씨는 이곳으로 오기 전 입원했던 요양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틀 전인 목요일 날 5월 30일인가 31일인가 목요일 날 이미 이제 복통을 호소하셨고 그때 이제 나름 처방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방이 저는 이제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지난 6월 맹장이 터진 아버지를 병원 측이 제때 처치하지 않아 복막염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김철환 씨. 실제 요양병원의 의무 기록지에도 김 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맹장이 터진 사람한테 소화를 준 거 아닌가. 그냥 속쓰림약, 위장약 준 거 아닌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갔었어야 아버님도 위독한 상황을 좀 덜 겪으시지 않았을까.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김 씨 아버지가 월 80만 원의 입원비를 내며 1년 8개월간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제작진은 병원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김구철 씨의 당시 주치의는 환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만약에 무슨 맹장이 터졌다면은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38도, 39도. 그리고 배를 눌렀을 때 무지무지하게 아파야 되고. 근데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환자의 호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환자가 지금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120명의 환자가 신물이 나오고 명치크 작가 이런 거는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또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일반 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인력과 시설, 그 다음에 또 중증 환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은 사실
의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상대적으로 좀 덜 갖춰 넣어도 되는 것이고 일반 병원은 의사 1명이 환자 20명, 요양병원은 의사 1명이 환자 40명을 진료합니다. 치료보다는 요양이 목적인 만큼 보다 적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장기간 머물기 때문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병원에다가 이제 병원에 안정적으로 이제 입원료라든지 이런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투입을 좀 적게 하더라도 수입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은 투자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요양병원. 지난 10년 새 요양병원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제로 노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그냥 일수에 맞춰서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사실 적게 제공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진료 방법과 횟수에 상관없이 환자 1명당 동일한 진료비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병원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더 미안했다는 김 씨. 1등급은 뭐 그분들 요양병원 홈페이지에 우리는 국가가 지정한 1등급 뭐 병원입니다라고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고요. 1등급이라 선택했던 요양병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작년 심평원이 발표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발표입니다. 전국 1230여 개의 요양병원을 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1등급 병원 목록에서 김구철 씨가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를 당했던 김점래 씨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도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걸까? 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물었습니다.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될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인력 부분은 병원에서 심평원에 신고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진료 부분에 있어서 진료 내용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 요양병원에서 보험 청구를 위해서 제출하는 청구 명세서 자료하고 또 진료 기록을 토대로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환자 평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좀 1등급 요양병원에서 김구철 씨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1등급이라 해도 그 1등급이 모든 뭐 시설부터 장비, 뭐 병원 환경 서비스, 뭐 의료질 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가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 요양병원들의 등급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자료나 지표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양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지금 평가되고 있지 않다. 취재 막바지, 소비자 리포트의 한 제보자가 찾아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5년간 전문의로 재직했다는 차민재 씨는 등급 평가의 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등급을 맞추려면 환자 수에 대해서 의사수 몇 명 이렇게 환자 몇 명당 의사수 하나이라는 평가 지표 중 의료 인력 평가 기준입니다. 의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같으면은 예를 들면 돈이 10원을 줘야 된다면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이면은 5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의 한 사람 추가하는 것보다는 일반인 2사람 해가지고 의사 수로 표현되는 것은 일반인인지 전문인인지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 요양병원은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일반의 채용 숫자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료는 경험 있는 전문의가 도맡게 되면서 실제 의사당 환자의 비율은 요양병원에 신고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기 환자를 맡아서 전체적인 힘 주는 것을 전문의 같은 경우에 맡기고 불편한데 지금 같은 그런 경우에는 못 맡기는 거죠. 일반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못 맡기는 거죠. 수준이 다르니까.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합니까? 수준 관원들한테 조금씩 더 주는 거죠. 일인당 의사가 일반 환자 40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1등급인데 65명 막 그렇게 보고도 1등급에 맞는 게 숫자가 낮으니까 서류상.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퀄리티 높이는 쪽이 아니고 매표머리 쪽으로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요양병원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성이 요구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히려 돈의 논리에 치우쳐서 운영되는 현장들을 봤습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난 의료 소비자들은 믿고 맡긴 요양병원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질이나 인력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병원 측이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요. 관계당국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요양병원에서 눈물 흘리는 소비자가 없도록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